오늘 정치권 소식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신과위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죠. 오늘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나온 다자 대결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완만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이재명 후보도 미세하나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강 구도는 확고하고 그리고 제3지대로 분류되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이 추이들을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컨벤션 효과라고 하기에는 저는 굳히게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즉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지지층은 확실하게 결집을 하고 있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현재 민주당 내 지지자 그룹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데 아직 성공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코어 지지자 그룹이 신이 나서 이분들이 막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이르르지 못했다. 예. 현재 구성된 선대위의 구성이나 지금까지 펴왔던 정책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슴을 뛰게 못하게 하고 있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저희가 이거 여론조사를 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남성층이랑 50대 이상이 좀 과대표되는 이 샘플의 분석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만 이것을 단순히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다음 주 되면 좋아지겠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지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보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수치상으로만 봐도 1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얘기가 여야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 두 후보의 완주를 시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이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큰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정치연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무슨 연합을 하니 단일화하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켜봐야 되겠고요.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의 완주 가능성 좀 높이 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불안해지면 그 지지율이 본인한테 바로 넘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도 역시 단일화 협상은 없다. 그래서 내년 1월 올해 안에서는 단일화 얘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 1월 중순이 넘어가야지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더 그림 보여주시고요. 네, 정당 지지도 일단 민주당은 28.5%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2.5%입니다. 지난번 조사가 20.1%포인트 차이를 보였었거든요. 역대 최대 격차였는데 이번 조사는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앞선 조사 보면서도 저희가 이제 컨벤션 효과는 어느 정도 떠나갔고 굳히게 들어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지지층이 아직까지도 민주당 쪽으로 완벽하게 다 아직 결집이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0.1% 득표율로 당선되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적어도 진보 지지층이 한 35% 핵심 지지층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거칠게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수치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약간 35%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민주당도 좀 그렇다라고 이제 한다면 지금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 그게 뭐 친문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룹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완전히 지금 당 쪽으로 당심으로 좀 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은 이제 과제가 아닌가 싶고 그 반면에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대략 다 이제 일단 핵심 지지층은 결집을 다 한 상태고 거기에 지금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까지도 좀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붙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예.
일단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SNS 통해서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을 해서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위한다. 그리고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지지하는 계층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나한테 더 좋다는 사람이 달리 있어야 사실 후보가 따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토지세 논쟁과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민주 진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이 데이터로 보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1%의 상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토지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2%. 법인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서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국면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리고 토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실효세율이 0.15%로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이 토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0.5, OECD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거칩니다. 예. 경기도에서 조사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만 6조 이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득을 거둬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놓고 이제 각자가 자기의 셈법에 맞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저는 좋은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평론가께도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저 세목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국토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산세 내잖아요, 그죠? 네. 뭐 재산세 세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세율 기준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중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저거를 굳이 뭐 국토 보유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꼭 붙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또 포장 중심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 공약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부세 인하 관련, 이건 뭐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감세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 부자 증세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좀 그 억울한 분들도 적잖이 있다는 거죠. 중산층 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되면서 보유세도 뭐 2배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보유세만 인상됩니까? 우리나라는 집값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이거 산정도 하고 하니까 예. 또 연달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특히 이제 퇴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불만들이 지금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종부세 전체적으로 뭐 전면 재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쪽 주장도 그렇고 저쪽 주장도 그렇고 다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포장에 좀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좀 실효적으로 얼마나 이제 국민 편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특히 좀 최근 들어서 무리하게 세금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바람에 세수가 증가하니까 또 그 증가된 세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원을 더하겠다, 세금을 뭐 해서 예산을 더 풀겠다, 또 이런 또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재정이 긴축 단계로 좀 접어들어야 될 시점이다. 너무 그동안 돈 많이 풀어서 이러다가는 물가 관리가 감당이 안 될 거다, 차기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청년 관련 정책이잖아요. 지금 뭐 양 후보 그리고 당이 앞다퉈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좀 짚어보면, 이재명 후보 일단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를 밀어주겠다. 청년 기본소득 이야기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청년들 소득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안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일단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하겠다. 그리고 원가주택 이야기했고요. 또 청년 LTV를 80%로 높여주겠다. 이런 안들 내놨습니다. 사실 뭐 네거티브보다는 이런 정책 경쟁이 좀 건설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이 서로 공세를 주고 받으면서 다듬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18세로 투표권 조정할 때 그 격렬하게 10년 넘게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은 피선거권까지 18살로 내리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청년 부동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르르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디로 갈까 쇼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지금 나서는 거 아닙니까? 청년층은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고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셔서 정치인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챙겨가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쇼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최근에 양쪽에서 다 내놓는 청년 공약이 거꾸로 가는 공약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뭐 청년 소득세를 뭐 낮춰주겠다. 예. 청년들 희망사항이 제발 나도 소득세 한번 내보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했어야 되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득세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어야 되는데 청년층 소득세를 지금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년층은 사실은 좀 비정규직도 많고 그래서 연말정산 이렇게 받고 그래서 실제로 세금 별로 내지도 않아요. 예. 예, 별로 효과도 없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 또 이쪽에서는 LTV 80%.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집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해법인가요? 예, 빚내서 집 사면 청년들이 감당이 됩니까? 월급의 80%를 그야말로 이 집값 대출 받은 거 이거 다 상환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해법이 아닌 해법을 지금 해법이랍시고 지금 자꾸 내놓고 있는 이게 전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좋고 주거 부분도 이미 사실은 이제 많이 청년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청년 주택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손쉽게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눈에 턱턱 지금 들어오게끔 뭔가 이렇게 포장 중심으로 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약이 오히려 지금 자꾸 역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 공식 석상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동안 선대위 구성 두고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뭐 그간 쌓아오신 경륜으로 잘 지도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합류에 좀 가까워진 걸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혀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과거에 워낙 이제 그 쓰라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 많이 도와줬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실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건 개인적인 실익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의 어떤 그 소신,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사회가 개선되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정책 단계에서 실행이 안 되고 하는 걸 번번이 이제 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단신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일부를 좀 포함시켜 제가 보기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부의 이제 그런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 뭐 이제 본인이 뭐 자리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이렇게 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윤석열 팀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건데 윤석열 팀에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얼마 되지 않는 몇 명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예. 뭐 제가 좀 아름답게 표현해서 부담스럽겠는데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내 자리 뺏으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쪽 분위기를 보면 거의 대통령 당선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잔치 분위기던데 그런 속에서 서로 지금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던 터에 뭐 몇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 영향력 하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해서 반발도 있고 좀 그런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교통정리를 결국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정치력이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인사 문제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좀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실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 주도권을 둘러싼 이른바 파워 게임. 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성애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총괄선대위원장의 김종인 박사님을 안 치고 그다음에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또 네. 자리를 나눠서 하겠다. 이런 것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본인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사무총장도 치우라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또 뭐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현장에 와서 굉장히 읍소를 하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받지 않을 수 없게 하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서 컨트롤할 수 없도록 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기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더 높일 지지율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쉬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들어오겠는가.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좀 관망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지율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또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중진들과의 기싸움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 분이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으로 흥미로운 게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